어둠의 숨결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바로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공포를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한 현실과 뒤섞인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스토리 속에서 긴장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이 긴장감을 함께 느끼고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22살 군인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겪을 일을 제보해보고 싶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그때 저는 스페인어를 매우 배우고 싶어 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저는 어쩌다 보니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권 나라이기에 가고 싶기도 했고 유학을 가고 싶었던 저는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떠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머니 아시는 분이 하시는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한 번에 출발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있는데 A팀은 이미 6달 전에 갈던 사람들이고 처음 이곳에 가는 저희는 B팀이 되어 출발을 했죠. 저와 함께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어린 친구들이었고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했고 저희는 아주 고된 비행기 여행을 끝내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아이레스라는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부에노아이레스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죠. 길거리가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이 예뻤고 그 거리에 단독주택들이 길을 따라 쫙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내게 될 집은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밤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철창문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고 벽면은 노랗게 칠해진 평범한 외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저와 함께 살게 될 형 누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A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A팀들도 다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중고등학생이었던 형 누나들이었죠. 총 남자 7명, 여자 7명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짐을 다 풀고 각자 방학 대접 받고 A팀과 이사하며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던 저희들은 그곳에 계시는 현지인 선생님들에게 방문 과외를 받으면서 스페인어를 점차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여자 보호자 1명, 현지인 남자 보호자 1명, 남자 7명, 여자 7명으로 총 16명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이 매우 컸습니다. 1층에는 부엌과 이어지는 뒷마당, 거실, 그리고 큰 남자방과 이어지는 차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긴 복도의 방과 드레스룸, 보호자들의 방, 조거지 남자방, 2층 거실, 그리고 테라스가 있었죠. 직접 가보면 정말로 넓습니다. 16명이 살아도 집이 전혀 좁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적응해 살아나며 4개월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2층 남자관에서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구석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옆으로 누워 이마를 벽에 대고 평소처럼 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근데 밤일에 평소에 잘 눌리지 않았던 저는 그날 새벽에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밤위에 누린 거였죠. 사실 잠이는 몇 번 누려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잠이 누렸더라 라고 생각하며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데 잘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눈을 떴는데 제가 이마에 벽을 대고 자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 제 이마는 벽이 아니라 금마의 머리를 한 피본번이 되어 있는 여자아이와 이마를 막 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어린 나이였던 저는 담장이라도 농구에 흐를 것 같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위는 풀리지 않고 눈도 감아지지 않는 저는 얼굴이 피범벅인 소녀가 5초가량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젖먹던 힘까지 쏟아 눈을 질끈 감고 며칠 뒤에 간이 다 풀렸습니다. 그 소녀는 사라졌지만 저는 옆에 있던 형을 깨워서 도저히 무서워서 저기에서 못 자겠다며 형과 자리를 바꿔서 잠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정말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간위에 눌린 것도 잊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스테이를 하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밤에 몰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며 영화를 보는 시간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네 2층 여자반에서 생활하던 누나가 자신이 드레스룸에서 자고 있는데 대뜸 자다가 깼더니 거울에 비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반이 2층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2층의 여자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매우 크고 드레스룸까지 붙어있어서 여자들은 같이 드레스룸에서 자기도 하고 드레스룸에서 많이 논다고 하더랍니다. 그 누나가 드레스룸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 꺼진 드레스룸에 아주 큰 거울에 어떤 여자 한 명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 금발 머리에 어린 소녀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나도 봤어 그 금발 여자애 라고 단호하게 말을 꺼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 누나들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장애에 눌린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거리에 있던 형 누나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다들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에 정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밤에 눌렸을 때 봤던 귀신과 그 누나나 드레스룸에서 목격한 귀신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사는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가 1층에 남자관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관의 한쪽 벽면에는 아주 커다란 미닫이 문이 달려있는 북바리잔이 있습니다. 그 북바리잔의 문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두 손으로 힘을 실어 당겨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깊은지 저희가 갖고 온 작은 캐리어들은 그 북바리잔 안에 칸에 아주 깊숙이 넣어놨죠. 제가 갖고 온 캐리어도 그 북바리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 캐리어는 다른 사람의 캐리어보다 훨씬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는 물건이 그 캐리어에 있나 찾아보려고 캐리어를 꺼내기 위해서 몸을 숙여 북바리잔 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허리까지 들어간 상태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북바리잔 문이 옆으로 스르르 밀리니까 저의 허리에 툭 걸리는 겁니다. 저는 문의 절반이 북바리잔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깊게 들어가 있어서 누가 밀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형이나 누나들이 장난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바리잔 안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캐리어를 꺼내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 보호자분께 형 누나들 다 어디 간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다 장고로 갔는데 왜 너는 안 따라갔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무거운 문을 민 게 대체 누구인지 싶다가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그 1층 남자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겨울방학 시점이라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잠이 들어서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쯤 쾅쾅쾅 아주 크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다 해가 빨리 져서 어두워지고 게다가 아마 도중까지 전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 저녁 6시나 7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1층 남자관과 연결된 차고에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1층 남자관과 차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는 차고를 거의 차고처럼 사용하고 있고 먼지와 벌레도 많아서 그곳에 다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것처럼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깨서 그 소리를 듣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직감적으로 들었죠. 뭐랄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누군 다 그 차고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제발 누구라도 조금이 달려와서 소리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갈수록 차고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늙어진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차고에서 방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는 걸 듣고 있으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형들 중 한 명이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왔는데 잊어져 싶어서 그 형한테 달려갔습니다. 진짜 무서운가? 그 순간부터 그렇게 크게 들리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더군요. 방 안은 고요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절대로 1층 망자반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도로가 이어진 뒷마당은 롱풀도 많고 잡초들도 많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오래된 뒷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들은 뒷마당을 청소하기로 했죠. 롱풀도 떼어내고 잡초도 뽑고 땅에 집뒤박힌 뿌리들이 많아서 모종사고로 땅도 파고 물청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땅을 파고 있던 형이 이게 뭐냐며 어떤 공책을 땅 속에서 꺼내들더군요. 그 공책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공책의 종이는 다 썼고 빛에 바르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책 같았습니다. 뭔가 되게 옛날에 쓰인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죠. 그 공책을 펼쳐보니 필기체로 쓴 스페인어가 뭐라뭐라 써져 있었는데 아직 스페인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필기체를 읽지도 못했던 저희들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계속 넘기다 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쓴 그림 일기장 같았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날짜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도저히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과외 선생님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선생님은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으셨는데 넘길 때마다 점점 얼굴이 굳어지면서 저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공책 어디서 났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뒷마당에 묻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과외 선생님은 이 공책 당장 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그래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며 저희에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내 찝찝함만 남긴 채 알려주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해석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누가 버렸는지 공책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사는 3년 동안 별의별 해프닝이 있었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머니께 들은 말로는 저희를 살았던 그 집은 현지인들은 아무도 사지 않아서 아주 싸게 나왔던 집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보호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을 싸게 구하시고 홈스테이로 운영하셨던 거였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혼자만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휘범거리의 금발머리 소녀, 여자방의 드레스로 차고에 문 두드리는 소리, 뒷마당의 일기자. 금발머리의 소녀가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차고에 문이 잠겨서 사고를 죽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차고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고 그랜 일기도 소녀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녀는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함이 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말리타구 외에도 역시나 귀신이 있고 숨가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가 귀신으로 나오는 외국의 꿈꾸여마처럼 이분이 겪은 이야기도 여자아이가 반이나 차고에서 나타났다는 게 참 무섭긴 합니다. 차고를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 컸는데 만약 움직였다면 바로 튀어나온 것 같다고 했던 게 소름 끼치네요. 실제로 공포과에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같이 해외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제보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걸 악령, 악마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귀신과 똑같습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귀신들이 그대로 그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일기장 내용은 조금 궁금해 죽겠네요. 밤이 제가 스스로 써보자면 어른들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가 일기 그 내용을 썼고 아이가 어딘가에 다쳐서 잔인하게 죽고 난 다음 일기장이 땅에 묻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귀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지 사람들도 이 집을 꺼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쉬운 대로 빈 부분은 채워봤습니다. 때는 10년 전 여름으로 제가 막 군대를 전역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자랑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날은 제가 알바 월급을 받는 날이었고 저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치킨과 맥주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로 영화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니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그럴 때 혼자서 맥주를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 얼마나 잤을까. 새벽에 소나기가 엄청 많이 왔는지 제 발이 허원해지면서 선동반기가 치더군요. 그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나서 눈을 떴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설마 귀신일까 봤지만 방문을 연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제 방 베란다 창문을 열어놨는데 기가 들어올까 창문을 닫으러 오셨더군요. 오신 김에 어머니께 지금 몇 시냐고 여쭤봤고 어머니께서는 새벽 4시니까 조금 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일찍 알바를 가야 했기에 이제 겨우 몇 시간 정도 더 잘 수 있겠구나 싶어 다시 잠자리에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래쪽을 보니 침대 밑에 웬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정말로 생뚱맞게 긴 생머리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침대 위쪽에 앉아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랐지만 일단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처럼 일단 못 곤쳐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일신전이 침대 아래쪽으로 곤두서 있었죠. 그런데 얼마 안 지나 침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침대 위에 앉은 것처럼 침대가 밑으로 꺼졌고 되게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더운 온도와 비가 내려 꿉꿉한 날씨인데도 서서히 방 안에 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점점 등골에 닭살이 돋으며 속으로 미칠에 달해 연겁도 내뱉고 있었죠. 근데 그 여자 손이 제 허벅지에 올라오더니 원을 그리듯 제 허벅지를 쓰다듬더군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느낌이었고 원을 그리며 허벅지를 만지는데 웃음을 참는 듯한 크크대는 소리가 방 안에 나지막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도 안되고 분명 저 손이 귀신이라는 걸 알아채면서 계속 무섭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스치듯 닿으면서 이제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야간에 공포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시는지요? 나름 담력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농락당하는 게 화가 났는지 특히 머리카락으로 뺨을 간질거리는 게 제일 열과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이란 욕은 다 내질렀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날에 달가 있더군요. 눈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께 새벽에 방에 들어오셨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방에 들어갔고 제가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나가시자마자 그 여자를 걸어갔기 때문에 분명 꿈은 아니었고 아버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해도 제가 겪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해보니 이게 기적 초기현상이고 만약 그대로 있었다가는 꼼짝없이 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살면서 무서운 이야기와 영화들을 보면서 만약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시뮬레이션도 했지만 결국 욕만 해들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뭔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란 어머니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알바를 마치고 집을 들어오면 대략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앞서 있었던 기적 사건 이후 5개월 정도가 흘렀을 시기였는데 그날은 워낙 추웠던지라 1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자 걸음걸이가 더 빨라졌고 1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희 집이 11층 나는데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서 빨리 올라가나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층에서 멈추는 겁니다. 순간 이상했던 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이 엄동선한 오검층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앞을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혹시나 누굴 잘못 눌렀나 싶어서 열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체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꺼내서 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작동이 있거니 싶어 일단 엘리베이터로 타고 집 앞에 도착했고 후다닥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실행시켰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손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께서 숨을 못 쉬고 꺽꺽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셨습니다. 놀라서 얼른 어머니를 깨웠는데 일어나서 한동안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가위에 눌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네. 가위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위에 눌릴 때 3일쯤 시점으로 제가 집에 들어오는 걸 보셨는데 제 뒤로 시커먼 같이 담아 들어왔고 저는 그걸 전혀 모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검은 정체가 온 집안을 휘저으며 휙휙 날아다니더래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제 방에서는 계속 타자 두드리는 소리만 나더라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잠에 들었는데 저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날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은 안 움직이는데 옆을 봤더니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웃으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대로 창문을 보니 웬 여자가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나나를 휙휙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귓가에는 꼬마아이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렸죠.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떴더니 이미 아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혹시 어제 본 검은 정체가 사람이 아니었냐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검은색이 아니었냐고 하니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별다른 일은 없었죠. 다만 이런 일이 너무 궁금했던지라 막내 삼촌에게 이 일을 세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삼촌이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시지만 원래 박수무단이를 발자해서 신병도 크게 안 하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귀신이 저한테 장난을 쳤던 건데 말소리를 잘 안 들렸던 건 워낙 귀신이 빠르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군요. 일반적인 사람은 귀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캡틴 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살로맨을 읽었을 때는 괜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녹음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뭔가 큰 야설을 읽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볼을 잔치로 폈고 허벅지를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는 말이 자칫 이상한 애들일 것 같아서 애 좀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귀신의 말은 워낙 빨라서 그런 담력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영화 같은 걸 봐도 귀신이 엄청 빨리 말하면 장난이 다름 나오는데 이런 게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똑바퀴를 그대로 직역하면 홀로 서있는 다리 귀신이라는 뜻으로 다리가 하나만 있고 삿갓을 쓰고 있는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똑바퀴는 병을 불러오는 역신으로 괜찮에 있으면 심한 비린내가 안 나고 산에서 식하며 널쩍한 얼굴에 불타오르는 눈빛이 특징인데요. 똑바퀴로 만나면 반드시 전염병에 걸리고 멀어지면 병이 낫는다고도 전해져 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똑바퀴를 처치하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을 나 또한 죽일 듯이 쳐다보면 똑바퀴가 도망을 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역병을 퍼뜨리는 귀신이지만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간단한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는 귀신이죠. 성부 야담에 나오는 똑딱지와 관련한 성화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이었던 이유라는 사람이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종묘와 숭나북을 지나고 있었다. 불현듯 갑자기 도롱이를 입고 사탓을 쓴 외다리 귀신이 뻥충뻥충 달려오더니 타인중 안양에게 가마가 지나가는 것은 못 봤다고 물었다. 타인이 가마는 본 적 없다고 말하니 두꺼비가 바쁜 듯 거리로만 사라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도롱이를 입고 사탓을 쓰고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았으나 그 사람의 눈은 이리이를 타는 횃불 같았고 다리는 하나뿐인데 바람처럼 내려놨다. 이육을 사는 카리를 조금 전 재생동 입구에서 한 가마를 봤던 게 떠올랐다. 그 생각이 되자마자 급하게 말을 돌려 방금 전 그 귀신을 쫓아 재생동으로 향했다. 뒤를 쫓아나니 그 귀신은 어느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은 다름 아닌 이유의 친척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이유의 친척 중 하나가 벌써 몇 달을 이름 모를 변에 치다니고 있었고
오늘 들어온 다만은 되살아니 요양을 하기 위해 이 집에 왔던 것이다. 쉽게 말해 병을 일으키는 독각기를 피해 이 집으로 피신으로 온 것인데 독각기가 이를 쫓아온 거였다. 이유가 집에 들어서 사정을 말하고 환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니 그 귀신이 환자의 대기 옆에 앉아있다가 이유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독각기는 이유를 뚫어져나 노려보며 뜰에 한동안 써있었다. 이유가 다시 방으로 나와 귀신을 노려보니 독각기를 지붕으로 올라갔고 다시 쫓아가 노려보니 공립쪽으로 날아갔다. 이러고 나니 환자의 병은 깨끗이 없어졌다. 하지만 이유가 다시 치료를 하고 길을 나서니 곧바로 환자는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이유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이유는 자신의 서명과 적은 종이를 여러 개 만들어 사방에 이를 덮쳐두었다. 그랬더니 환자의 병은 재건하지 않고 말끔하게 나았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몇 달을 와인 모를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요양을 하려고 친척집에 갔는데 독각기가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각기를 노려보니 호다닥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독각기는 우리나라 토종 미신은 아닙니다. 기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귀신이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독각기가 있죠. 조금 특이한 건 독각기가 단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독각기는 산을 망치고 산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산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떨 때에는 가끔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가의 농작물을 가져다주는 은혜도 베풀죠. 일본에도 다리가 하나의 요괴가 있지만 이런 중국이나 한국에서 전해져오는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결국 중국과 한국의 독각기만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는 나쁜 귀신으로 전해져 왔던 거죠. 이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의 옛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독각기가 퍼져 있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독각기 목격담만 그리 많지는 않고 그저 마을에 역병이 들거나 재해가 들어서면 독각기의 소행으로 갔던 게 전부입니다. 과학적인 원인은 알아내기 어려웠을 시기에는 당연하게도 귀신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경기도에 있는 한 제국으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다들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들이라 펜션에서 살기는 무리고 2박 3일이다 보니 인터넷을 뒤져서 민박을 찾아냈습니다. 정식 홈페이지도 없는 민박집이었는데 전화번호 하나 덜렁이 있길래 일단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도 그날 자리가 있다고 해서 렌툼 예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할 서집이었습니다.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 있던 곳이라 성수기인데도 사람도 별로 없고 완전 시골 느낌이 났습니다. 민박집도 산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픽업을 해주셔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바로 앞에 계곡도 있었고 사람도 적어서 조용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더군요. 민박집은 지역 자랑지로 된 날드 한옥집이었는데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그 옆에 별채가 있었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별채에서 생활을 하시더군요. 어른들이 없는 첫 여행이었기 때문에 밤새 먹고 놀 생각에 설레어서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바나나 좀 먹고 나와서 다시 집을 보니 그 뒤로는 온통 숲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집 왼쪽 아랫부분에 지하창고같이 생긴 곳도 있었죠.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팥돌 체육창고에나 있을 법한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잡동산이나 넣어놓는 창고라고 생각하고 별 재수없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슬슬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반에 들어가서 과자를 먹으며 노가리를 깔아보니 어느새 시간을 자전에 가까워졌더군요. 낮에 계곡에서 신나게 놀아서 그런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예전에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고양이들처럼 조용히 울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라차는 똑같은 소리가 새벽 1시에 들리는데 온 집안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을 열고 나왔죠. 그런데
마루로 나가니까 거짓말처럼 고양이 우는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들이니 도망이라도 쳤나보다 생각했지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오니 다시금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큰지 친구 중 한 명이 창문을 열고는 시끄럽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다시금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들 슬슬 졸기 시작했는데 선점에 들었을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죠. 싼 욕을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곧 조용해지겠지 생각하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는 반복하며 하룻밤을 거의 꼴딱 샜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점고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셨더래 혹시 이 근처에서 고양이 키우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양이는 안 키우는데 외지에서 사람이 왔다고 고양이들이 신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뭔가 이상했던 게 계속 고양이에 대해 취무를 들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말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양이를 물어보면 간에 벌레한테 아슬했냐고 하고 지문에 자다고 난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갔고 계곡에서 또다시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서울을 하고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또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별채로 가서 아주머니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10시도 안 되었는데 이미 별지에는 불이 꺼져 있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나 찾아보려고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면서 친구 2명과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쫓아가다 보니 천만 달걀했던 지하 창고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울어대냐 그 두꺼운 철문을 뚫고 이렇게 크게 들릴까 싶어서 무섭긴 했지만 지하 창고 계단을 다 같이 내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는 사이에 두고 고양이가 점점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문을 처음처음 저들기니 소리가 딱 멈췄죠. 셋 다 딸딸거리며 웃다가 제가 새우깡을 주려고 봉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으니 저절로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문이 열렸다기보다 틈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걸려있던 쇠사슬이 턱 걸렸는데 그 틈이 손바닥 넓이 정도였고 안을 뒤쳐보니 어슴푸레하게 안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고 셋 다 얼어붙어서 비명도 못 질렀죠.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되어서 반짝 보였는데 그래서야 사람 형체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틈을 사이에 두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셋 모두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때 겨우 더듬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제 뒤에 있던 친구는 제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어깨가 부서져라 잡고 있었죠.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람이 말을 하는 줄 알고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입을 벌리는 게 마치 히라고 발음하듯 입꼬리가 쫙 올라가더니 금세 입 사이로 잇몸이 닿아보일 정도로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서 셋 다 거리에 집중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거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셋 다 소리를 지르며 방까지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도 다 잠들고 방 안에서 겁에 쥐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결국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으셨고 경찰을 신고하자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꼼짝없이 밤새 이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낮에 아줌마한테 고양이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말을 돌렸던 게 이상하고 만약 계속 그 안에서 소리가 났던 거라면 당연히 주인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결국 밤을 새고 해가 뜨자마자 콜택시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내리기 전에도 안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어찌 택시를 타고 겨우 도망쳤는데 나오는 길에 보니 어제 제가 도망치면서 지하 창고에 던져둔 실광 봉지가 마당에 있더군요. 방에 들어오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 봉지가 마당에 나와 있었죠. 주인집과 연락도 안 되었고 나오면서 마주치지도 못하고 도망쳤는데 지금도 가끔 혼자 있을 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면 그 여자 눈이 떠오릅니다. 솔문을 사이에 두고 귀신이랑 마주하고 있으면 발도 안 뜨거질 것 같습니다. 마루낼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무섭고요. 실제로 고양이 귀신이 있다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워낙 복수심이 강한 동물이다 귀신이 되거나 사람의 귀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이죠. 가끔 저도 고양이 우는 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괜히 그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로 무서운 이야기나 해가처음 같은 공포물을 자주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서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합니다. 사실 귀신이라는 거 경험하지 못하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잘 압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었던 그때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날은 정확히 저희 10살 생일 다음 날부터였죠. 당시 저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계량 한옥이 줄지어 있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계량 한옥이라고 해도 집 뒷면에 타일을 붙여 꾸미는 게 전부고 화장실도 재래식이었죠. 끼익 소리가 나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넓은 마당을 가운데도 지리자 모양의 쥐와집인데 남의 집 벽에 덧대어 집을 지은 거라 대문을 닫으며 들어오는 입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형제나 자녀방을 긴 철마루가 이어주고 있었죠. 그날 집에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창문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으로 나가 문을 열었죠. 그 앞에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저한테 돌아가신 친조부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면으로 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밭을 쓰고 계셨고 할머니는 몹쓸 치마 저고리에 윈윈으로 쪽진 머리와 커다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계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신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고는 더 골았던 신천을 더듬이 짐이 모락모락 나는 뎁솔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을 하셨는데 분명 눈으로 볼 때는 짐이 나고 있었지만 손으로 만짐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백설기떡인데 뭔가 섭취한 느낌이 들어서 막상 손에 쥐고는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너무나도 친절한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어서 먹어보라고 재촉하시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먹으려고 입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 집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뛰어나오시며 누가 엄마버릇 없이 난이 준 음식을 먹으라고 했냐고 제 왼쪽 땅을 쓰러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곧바로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맞은 뺨과 목덜미가 실제로도 2주 넘게 퉁퉁 붓고 심지어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당연히 병원에도 갔지만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은 보고 2달 정도가 지나 추석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이번 차례부터 평소처럼 지방을 하시고 영정사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찌게 복원해어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때 꿈에서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더군요. 그날 밤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자꾸가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도 아니었고 깨어있는 셈이었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소리에 잠이 덜 깨서는 앉은 상태에서 계속 말 대답만 했죠. 추석 때 저희 집에 놀러가서 자고 있는 사촌언니가 제가 말 듣고 하는 소리에 자다 말고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저도 모르게 마당에 나가 혼자 앉아서 그 부름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어른들이 나가서는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아닌 맘들이에 엄청 혼이 났던 했죠.
하지만 계속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 결국 부모님께서 묘하다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다다 제게 귀신을 보고 듣고 그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모터리에 억누르거나 억지기 위해서 스님이다 구단이다 다 찾아나서 굿도 하고 시성도 드리고 수족도 썼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몸에 올 힘이 더 세서 거꾸로 당하는 구당도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손에 이끌려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신내림을 두드려면 국법 조적 비용이 엄청 많이다 합니다. 이 때문에 집안 전체가 파천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와는 완전 반대로 되려 돈이 들어와서 집도 사고 부동산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 제 신지가 사라지면 집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이 무단이 되는 건 부모로서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두고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시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끝내 신지를 없애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도 그런 만만 무당들이나 스님들이 한데 있어서 그런지 내림도 없이 실력을 환호하기도 하고 심지어 적신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 결정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사이리 목사가 제 신지를 없앤다고 날뛰다가 죽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무당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잘 모릅니다. 어느 순간 신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 이 신기 때문에 몸이 많이 탄천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글도 자주 못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기다리시면 다음 이야기 모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마음을 바라보는 늑단이 공터학과 하친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정교한 일을 그만두게 된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키우겠다고 젊은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하시다 4년 초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오롯이 일만 하셨던 분이 집에서 쉬려고 하니 몸이 근질근질 하셨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마음자리 놀고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기어코 정겨운 일을 알아보셨답니다. 경제 상황도 좋고 어머니께서도 한사코 말렸지만 결국 정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비 일을 하셨는데 들어보니 상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근무 형태였죠. 평소에도 워낙 작업하신 분이었지만 소일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역력해 40대 노리로서 차마 많이 쉬지 못하고 아버지 편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어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아닌 밤쯤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살짝 놀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요새 조금 이상하다고 저한테 털어놓으시더군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야근하고 돌아오시거나 낮에 오셔서 주무시며 꼭 악몽에 시달리는데 아버지께서 보통 잠을 못 주무시더래요. 게다가 시든 땀도 흘리시고 잠꼬레도 하시는데 고래고래 비명까지 지르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50년 가까이 아버지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뭐니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약간의 부연을 하자냐 아버지께서는 한평생 두 편을 적으셨습니다. 호라의 선생님으로도 유명했고 워낙 장욱하신 상단이 도사의 단식함을 내세우시던 분이다. 오히려 무서워하시는 걸 저 또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겁에 질려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다는 말이 달리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일단 저도 회사 일이 바빴던지라 겨우 주말 아침에 집을 찾았는데 야간 근무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단히 밥을 먹고 주무실 시간이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심지어 겉모습 같은 것도 많이 생기셨더군요. 원래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다짜고짜 채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하는 아파트 동들이 있고 가끔 불치찬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한답니다. 아버지는 103도, 104도, 105동을 맡고 계셨는데 단지로 들어서는 정비실에서 이 세 동을 도받아 담당을 하셨죠. 처음 일을 시작하시고 선배분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인수인계를 받았답니다. 목론 힘들었지만 그리 어려운 일을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빠르게 적응만 하셨고요. 조금 이상했던가 인수인계서 부석재미에 별표가 쳐져 있는 주의사항이 있었답니다. 103동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지하실 문을 두드릴까? 무슨 악보를 짠 괴담도 아니고 저말로 저 문자니 근무일지 구석마다 적혀있더래요. 다른 동료분들에게 물어보니 아파트에 고양이가 많이 사는데 고양이들이 지하실에 많이 모여 살아서 그걸 법주로 뭐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가 분리수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걸 도와주고 다시 정리지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백삼동 아파트로 엄마와 아이가 턴네턴네 걸어오더네요. 아이는 옆에서 땡땅이라도 부렸는지 엄마의 팔을 잡고는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선언이 서다가 안 보고 대꾸도 안 하더랍니다. 애가 시원이 본 일이 가끔 관심이 없는 척 불르근한 실신이 들어간다고다 싶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 정비실 앞을 쓸고 있는데 저번에 본 그 아이가 끌려서 아버지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아이의 뒤를 쳐다보니 혼자 걸어오고 있던 여자한테 붙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저번에 그 엄마가 아니고 생판 모르는 여자더래요. 제가 왜 저러나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옆에 붙어서 치워버리고 있고 그 여자는 내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었죠. 이내 여자가 103동을 지나가니까 아이가 멈춰서서는 103동 안으로 뛰어들어가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느랍니다. 아파트마가 있는 지하실은 차고처럼 사용하는 곳인데 정서 누구나 공부처럼 아파트 관리용품들을 아파트 지하실에 넣어놓죠. 그날은 현 아파트에서 벌어진 가구를 한데 모아 버리는 날이었는데 그걸 톱으로 일일이 다 잘라서 롱다리 싣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03동 지하실에서 톱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료분들이 아버지한테만 다녀오라고 말하곤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톱이 많은 데다가 마치 거기 안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혼자로 너무 무거우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들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다녀오라고 신경질까지 내더랍니다. 이게 마누가 듣던 정비원 텃세인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하는 수 없이 혼자 다시 비립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었더니 새까맣고 넓은 지하실에 전등 하나 덜렁 켜져 있다 합니다. 아버지도 괜히 무서우셨는지 빠르게 톱들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하실 안쪽에서 인기척 같은 게 들렸답니다. 고양이네 싶어서 글씨를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구석에는 과볼 데 없대 웬 사람이 덕을 보고는 서있더랍니다. 후레쉬를 비춰보니 어린아이였는데 놀라서 누구냐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요. 가까이 가서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다시 묻는 순간 아이가 뒤로 돌았는데 그걸 보고는 놀라서 한땀을 내 도망쳐 나오셨대요. 후레쉬를 정면으로 비추는데도 눈 하나 땀빠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눈동자에 흰자는 없고 죄다 쇳다봤더랍니다. 경비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지하실에 애가 있다고 말을 했더니 동료 경비원들이 놀라는 게 아니고 다들 무섭다고 징저리를 치더랍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경비원분이 담배 한 대 피우시면서 얘기해 주더랍니다. 벌써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였는데 그 103동 지하실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였죠. 아이가 말은 안 들어서 심하게 혼낼 요량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집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말하고 벌을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워낙 활동적인 아이여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지하실에 들어갔던 거였죠. 문제는 아이가 사라졌으니 실종신고도 하고 주변에 탐문 수색까지 했는데 지하실에 들어간 아이가 안 나온 겁니다. 당시 경비원들이 이를 알기 위해서라도 지하실에 들어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가 숨어 있었던 건지 겁에 질렸던 건지 전혀 몰랐대요. 그리고 3주 만에 관물대 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한바탕 아파트에 난리가 났는데 사이는 아사였고 워낙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곳이라 그 지독한 냄새를 인지하지도 못했던 거였죠.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아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께서 보셨던 것처럼 대낮에도 그 앞을 돌아다니는데요. 신기한 건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정대원들이 유독 그 아이 귀신을 자주 본다는 거죠. 자기를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인지는 몰라도 정대원들 앞에 자주 나타난대요.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비 오는 날 전기실에 앉아있는데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쳐다보니 그 애가 거기 서 있더랍니다. 비를 다 맞고 밖으로 나가서 보면 그 사이 온 대란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도와줬던 그 신혼부부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확인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 전에 근무했던 정비원은 서만 만우만 못하겠어서 근무일지마다 그만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실 문을 두들기라는 글을 썼던 거였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마다 암몽에 시달리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그만두시라고 몇 번이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처음 보다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사코 다음부터 거리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속선호도 말씀 안 하시고 거의 한 달을 시달리셨던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결국 그만두시게 되었죠. 물론 그만두시고 나서도 며칠을 더 시달리시긴 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그 나이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으십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추신으로 보내주신 글에 따르면 그 아바트층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둠의 순결에서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포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매번 새로운 공포의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단을 기다리며 저는 어둠의 숨결입니다.